네, 안녕하세요. 런통형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섬유근육통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섬유근육통의 증상하고 원인, 요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제 이번 시간 이후로는 섬유근육통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제 먼저 섬유근육통의 치료 방법은 이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가장 중요시해야 될 거는 이제 스트레스를 낮춰야 되는 게 이제 급선무예요. 이전 영상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섬유근육통의 원인은 기본적으로 스트레스입니다. 이 스트레스와 또 유전적인 성향, 후성 유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유전적인 성향은 어떻게 바꿀 수가 없잖아요. 거의 뭐 앞으로 기술이 좋아지면 좀 어떻게 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기술로는 유전적인 건 어떻게 우리가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뭔가 조치를 할 수 있는 거, 변화를 줄 수 있는 거는 바로 이제 먼저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겁니다. 내가 이제 처해 있는 환경, 뭐 예를 들면 직장이 나한테 스트레스를 준다. 아니면 가족이 나한테 스트레스를 준다. 이런 어떤 상황이 나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거면 그 상황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해 보세요. 뭐 직장을 바꾸던가 아니면 좀 더 뭐 휴직을 해가지고 좀 쉰다던가 가족하고 갈등이 있으면 뭐 떨어져 나와가지고 따로 지내본다던가 뭐 이런 조치들을 좀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최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떠한 치료를 해도 앞으로 이제 설명드릴 치료 방법들을 많이 하시더라도 이 스트레스를 계속적으로 받고 있는 상황이면 그 증상이 완화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섬유근육통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스트레스 반응, 격투 도주 반응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낮추는 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근데 이제 섬유근육통에 걸렸을 때 스트레스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오는 스트레스도 있는데 좀 급격하게 오는 것도 있어요. 뭐 주변에 지인의 어떤 사망이라던가 아니면 큰 일이 벌어졌거나 이런 갑자기 큰 일이 벌어졌을 때도 스트레스를 크게 받아서 섬유근육통이 오거든요. 그거는 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집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뭐 최대한 방법을 강구를 해 보셔가지고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그 이제 첫 번째 치료 단계의 첫 번째 스텝입니다. 그리고 이제 섬유근육통을 치료하는 방법을 쭉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크게 이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어요. 증상별로 이제 나누는데 통증 파트가 있고 이제 불면증, 우울증 파트가 있고 이제 소화기 계통 파트가 있어요. 이 증상별로 좀 나눠봤는데 큰 카테고리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우선적으로 이번 시간에는 통증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통증을 어떻게 우리가 완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통증 치료에 두 가지 그 라인이 있어요. 큰 줄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근육이 긴장돼 있고 근육에서 통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근육의 긴장도를 낮추는 방법들을 뭐 약물이든 뭐 마사지든 뭐 여러 가지 물리적인 방법이든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신경 자체가 예민해져 있거든요. 그 중추감작 설명드렸었죠. 그 신경이 예민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 신경을 안정시키는 방법. 그 두 가지 큰 줄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치료 방법은 그 두 가지에 포커스를 맞춰서 치료를 해야 되고요. 이제 치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약물을 사용한다던가 보조제를 사용한다던가 아니면 뭐 어떤 기계나 시술 이런 것들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 운동요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약물은 기본적으로 기본 처방이 나가는 게 있어요. 보험 처리되고 이렇게 처방 나갈 수 있는 약물이 있고 그 다음에 진통제류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진통제류 말고 이 보험 처리가 안 되는 오프라벨 약물이라는 게 있어요. 추후에 어떤 건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보조제, 영양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섬유근육통에 쓰이는 기본적인 처방 약물은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리리카라는 약물하고 신발타라는 약물, 그 다음에 익셀이라는 약 세 가지가 있어요. 이 리리카는 간질 치료제로 원래 승인이 났던 건데
이게 통증을 증가시키는, 신경에서 통증을 증가시키는 물질을 좀 차단해 주거나 통증을 완화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작용 기전이 있어서 섬유근육통에도 사용을 합니다. 섬유근육통뿐만 아니라 신경 관련된 통증, 만성 통증 이런 것들에 대해서 리리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신발타와 익셀은 우울증 약이에요. 이제 우울증 약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SNRI라는 게 있어요. 이제 세로토닌이라는 전달 물질과 신경 전달 물질과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 그 두 가지를 이제 뭐랄까 재흡수되는 걸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도를 좀 높여준 거거든요. 세로토닌 농도와 노르에피네프린 농도를 높여주는 그런 두 약물입니다. 우울증 치료제이기도 한데 이게 섬유근육통에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해요. 이제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을 건드려 주는 거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사용해 봤을 때는 리리카에 비해서 뭐 우울증 약 계열, 신발타나 익셀은 효과가 조금 뭐랄까 진통 효과가 약한 것 같아요. 뭐 사람마다 좀 틀릴 수 있겠죠. 이제 제 경험을 빗대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익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복용을 해보면 노르에피네프린의 농도를 더 높여준다고 해요. 세로토닌보다. 신발타는 거의 비슷한 정도로 작용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 노르에피네프린이 신경계에서 이제 증가를 하게 되면은 뭐랄까 이렇게 땀이 좀 많이 나거든요. 뭔가 열도 많이 나고 땀도 많이 나게 돼요. 그래서 익셀을 복용을 해보신 분들은 좀 뭔가 땀이 많이 난다. 손발 뭐 이런데 땀이 좀 많이 나는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익셀이 만약에 그런 부작용이 있으면 뭐 신발타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바꾸시던가 하시면 돼요. 그 꼭 이제 신발타나 익셀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SNRI 아까 계열이라고 그랬죠. 우울증 약 중에 SNRI 계열의 약물을 다른 걸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조금 프리스틱이라는 약물을 사용을 했어요. 이게 좀 더 뭐랄까 서방형 제제가 있어가지고 장기적으로 서방형 제제라는 게 약물이 아주 지속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몸에서 흡수가 돼가지고 작용을 좀 길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프리스틱 같은 경우에는 세로토닌 재흡수를 좀 더 많이 막아주기 때문에 제가 땀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익셀이나 신발타보다 프리스틱이 좀 맞더라고요. 그래서 프리스틱이라는 약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택을 하셔가지고 기본적인 약물은 그렇게 복용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진통제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진통제 섬유근육통에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게 울트라셋이라는 걸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울트라셋이 뭐냐면 그 트라마돌이라는 성분하고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두 가지를 섞은 겁니다. 이제 울트라셋을 사용하는 이유, 요 약물 두 가지 종류의 약물 섞인 걸 사용하는 이유가 이렇게 두 개를 섞으면 진통 효과가 좀 크다고 알려져 있어서 요 약품을 많이 사용을 해요. 이제 울트라셋은 어떤 약물의 이름이고 카피 제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을 이제 사용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트라마돌은 용량을 많이 증가를 시켜도 뭐 간이나 이런 거에 부작용이 간 독성 이런 거에는 조금 자유로워요. 근데 아세트아미노펜 같은 경우에는 타이레놀 성분이죠. 타이레놀의 성분. 이 타이레놀 많이 먹을 수가 없거든요. 어느 일정 용량 이상 먹으면 간 독성이 있어서 막 얼굴에 황달이 생긴다던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울트라셋은 이 용량을 많이 늘릴 수가 없어요. 아세트아미노펜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울트라셋으로 조절을 하다가 통증이 조절이 안 되면 추가적으로 트라마돌, 트리돌이라는 약이 있어요. 트라마돌 성분 단일 제제인데 그 성분의 약을 추가적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보시면 되세요. 여러 가지 약물 중에 이 트라마돌 성분이 사실 섬유근육통에는 가장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트라마돌도 일정 부분 뭐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이런 것의 농도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뭔가 우울증 약을 복용을 하면서 이걸 같이 복용을 하면 조금 어지러울 수가 있어요. 저도 약간 그런 증상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사실 리리카와 신발타, 익셀 이 세 가지는 셋 중에 하나만 보험 처리로 처방이 가능하거든요. 만약에 뭐 두 개를 다 드시겠다고 하면 하나는 비보험으로 하셔야 돼요. 아니면 우울증 코드로 드시던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뭐 내가 트라마돌 성분의 진통제를 복용을 추가적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약간 우울증 약보다는 리리카와 조합을 하시는 게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처방해서 드시면 되시고요. 처방받아서. 그 다음에 이 트라마돌 성분과 유사하게 그런 계열이 있어요. 타펜타돌이라는 진통제 성분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마약성 진통제로 분류가 되고요. 타펜타돌 성분의 약도 이 섬유근육통에는 효과가 괜찮다, 좋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트라마돌이나 타펜타돌 위주로 먼저 사용을 해보시고, 이제 그래도 안 잡히면 다른 약물들을 사용하는데, 추가적으로 통증이 정말 심한 경우에는 이제 그 마약성 진통제 성분도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마약성 진통제 같은 경우에는 섬유근육통을 오히려 나중에는 더 악화시킨다고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추후에 또 다른 불면증과 우울증 편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마약성 진통제 같은 경우에는 깊은 수면을 방해를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섬유근육통 치료에 뭐랄까 이렇게 약간 도움이 좀 덜 된다고 할까요? 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도 있는 약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너무 심하지 않는 이상, 못 견디지 않는 이상 트라마돌, 타펜타돌 이런 걸 먼저 선택을 하시고 마약성 진통제는 정말 최후의 보루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이 복용을 하면 할수록 용량이 증가를 하게 되고 치료가 잘 되질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도 최대한 쓰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마약성 진통제 계열 대신에 여러 가지 다른 약물을 시도를 해봤습니다. 진통제 중에서 좀 강력한데, 진통 효과가 강력한데 이제 보험 처리가 안 되는 진통제가 있습니다. 올페인 캡슐이라고, 성분은 이제 네포팜이거든요. 이게 뭐 주사로는 아큐판 주사라고 있어요. 무통 주사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뭐 정맥 주사로도 놓기도 하고, 뭐 이런 약물로 먹을 수 있는 캡슐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 네포팜 같은 경우에는 작용 기전이, 진통 효과의 작용 기전이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미국 FDA에서는 아직 승인이 나 있지 않은 상태고, 우리나라하고 유럽에서는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진통제 올페인 캡슐의 효과가 그 마약성 진통제를 일정 부분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진통 효과를 보입니다. 일부 의사 선생님들은 이제 마약성 진통제를 좀 줄이려고 이 올페인 캡슐을 같이 처방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뭐 약값이 엄청 비싸진 않아 가지고 저는 이제 한번 사용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것도 일정 부분 그 SNRI라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우울증 약 치료제죠. 그러니까 섬유근육통 치료제 중에 우울증 계열 약물하고 일정 부분 겹치는 효과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트라마돌이나 이 올페인이나 아니면 그런 SNRI, 신발타, 익셀 이런 약물들하고 같이 복용을 하면 갑자기 뭐 어지럽거나 호흡이 가빠지거나 뭐 숨이 잘 안 쉬어진다거나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막 땀도 나고. 그 약물을 이렇게 너무 중복적으로 드시지 마시고 겹치지 않도록 이렇게 복용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들은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시는 게 좋고요. 오프라벨 약물이 뭐냐면, 이제 그 약물의 어떤 뭐랄까 공인된 효과가 그 해당 증상하고는 어떻게 보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없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보험 처리해가지고 처방이 되진 않지만, 그 약물의 작용 기전을 쭉 살펴보면, 그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약물들이 있거든요. 그런 처방을 오프라벨 약물 처방이라고 하는데, 이런 오프라벨 약물 처방 시도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는 맥실레틴이라는 약물이 있어요. 이 맥실레틴이라는 약물은 부정맥 치료제로 먼저 승인이 됐던 거예요. 근데 이게 성분이 어떤 거랑 유사하냐면, 그 우리가 병원에서 맞는 마취제 있죠. 리도케인 성분하고 구조가 유사합니다. 작용도 유사하게 작용을 해요. 사실 리도케인도 뭐 부정맥이나 이런 거에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마취제 성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먹는 마취제. 이 리도케인의 특징은 신경이 작용하지 않도록
뭐랄까, 마취라는 개념 자체가 신경을 작동하지 않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야지 통증이 전달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맥실레틴 같은 경우에도 이걸 많이 복용을 하게 되면 뭐랄까, 신경들이 약간씩 이렇게 작동이 좀 줄어듭니다. 신경의 예민도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거 약물 사용하는 게 약간 강직, 손발에 이렇게 강직이 있어가지고 손이 이렇게 펴지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보험 처리가 됩니다. 그런 약물인데, 제가 이제 처방받아서 먹을 당시에는 2018년도, 19년도 이때는 18년도, 17년도, 18년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 약물이 우리나라에서 단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희귀의약품 센터에서 일본에서 수입되어 있는 이 맥실레틴 약을 이제 처방을 받아가지고 비보험으로 먹었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되어 보니까 그 생산이 되는 약물이 있어요. 맥실레틴. 그래서 그걸 처방을 받으셔가지고 드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맥실레틴 같은 경우에는 뭐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떤 작용 기전을 생각해 보면 어떤 이 강직이 온다는 건 근육이 굳는 거잖아요. 이것들을 풀어주는 개념이죠. 신경 작용을 좀 약화시켜서. 근데 우리가 통증이 있는 것도 근육이 수축을 해가지고 통증이 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저는. 그리고 신경도 어느 정도 뭐랄까, 작용을 좀 덜 하게끔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 복용을 하게 되면 통증을 어느 정도 줄여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뭐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해가지고 잘 처방을 받아보세요. 두 번째는 메만틴이라는 약물입니다. 메만틴이라는 약물은 약간 치매 치료제 뭐 요런 걸로 승인을 받았어요. 알츠하이머나 이런 거에 사용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약물의 어떤 뭐랄까, 작용 기전, 화학적 구조 이런 게 뭐랑 유사하냐면 케타민이라는 약물하고 유사해요. 이 섬유근육통이나 만성통증, 뭐 CRPS 이런 환자분들 이 케타민이라는 약물로 치료를 하시거든요. 이제 케타민을 정맥 주사로 맞는 치료를 하시는데 저도 받아봤고요. 요게 케타민도 어떻게 보면 마취제 개념이에요. 근데 이 케타민과 구조가 유사하기 때문에 메만틴이 일정 부분 효과를 볼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케타민하고 동일한 효과가 나진 않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제 그런 걸 기대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메만틴이라는 약물도 사용을 해봤고, 그리고 이제 알파 차단제와 베타 차단제라는 게 있어요. 신경에서 이제 교감신경 같은 게 항진이 됐을 때 우리가 뭐 심장 박동이 막 빨라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약물 중에 그 인데놀이라는 약물이 있어요. 뭐 제가 알기로는 뭐 수능 보는 수험생용 약물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게 뭐 긴장이 되거나 막 가슴이 콩닥거리거나 이런 스트레스 반응, fight or flight reaction, 격투도주 반응이 일어났을 때 그 인데놀이라는 약을 먹으면 그 교감신경 항진이 가라앉아요. 일시적으로. 그래서 뭐 발표 때 너무 떨거나 이런 분들은 그 약물을 먹으면 좋고, 시험 볼 때도 너무 긴장해가지고 떨리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 인데놀을 처방받아서 먹기도 하거든요. 이 섬유유통도 마찬가지로 그 격투도주 반응이 심하게 일어나는 상황이니까 그걸 좀 안정화시킬 수 있는 게 인드놀이라는 약이거든요. 그걸 먹으면 교감신경 항진이 줄어들기 때문에 통증도 줄어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인데놀이라는 베타 차단제를 복용하기도 하고, 또 이제 캣베이 서방정이라는 약물이 있어요. 이게 ADHD 치료제인데 이게 알파 차단제라고 하거든요. 요것도 역시 교감신경이나 이런 게 항진된 거를 어느 정도 가라앉혀주고, 그런 뭐랄까, 불안이나 뭐 과잉 행동 이런 것들을 가라앉혀주는 거거든요. 이 과잉 행동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뇌나 신경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너무 과도하게 작용을 해가지고 그런 신경이 좀 예민해져 있거나 이런 상태잖아요. 그런 걸 좀 가라앉혀주는 약물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오프라벨로 사용을 해봤고, 그다음에 그 로우 도즈 날트렉손이라는 요법이 있어요. LDN 요법이라는 게 있는데, 날트렉손이라는 게 이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 치료하는 치료제거든요. 그 날록손이라는 성분인데, 그래서 이 날트렉손이나 날록손 요거 성분인데, 이 날트렉손을 아주 저용량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굉장히 저용량으로 사용하는 요법이라서 방법이 이 날트렉손을 가루를 내서
이제 생리식염수나 뭐 정제수죠. 이 정제수, 깨끗한 정제수에 이거를 섞은 다음에 주사기, 밀리미터가 표시되어 있는 주사기 있죠? 거기에다 이제 넣고 녹아있는 그 물의 용량에 따라서 용량을 맞춰서 먹었어요, 저는. 근데 요즘은 가루로 내서 이렇게 뭐 포장도 해주시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 서울대 그 김영철 교수님이 그런 처방도 내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 먹는 방법은 이제 한번 추가적으로 제가 좀 영상을 찍어보던가 뭐 자료를 준비를 해볼게요. 근데 아무튼 그런 로우도즈 날트렉손 요법이 있고, 근데 이제 날트렉손이 그 마약을 치료하는, 마약 중독을 치료하는 약물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이 날트렉손 요법이 그 마약성 진통제의 진통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그 울트라 로우 도즈 날트렉슨이라고 ULDN 요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더 적은 용량이에요. 그러니까 LDN 요법보다도 더 적은 용량, 뭐 한두 방울 먹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매일 복용을 하는데 큰 변화는 느끼지는 못했어요, 저는. 근데 이게 효과가 있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논문도 있고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날트렉슨 요법, LDN, ULDN 요법 이것도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근이완제 계열의 약물들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이완제도 일정 부분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보충제, 이거는 전에 영상에 제가 한번 올렸어요. 마그네슘 영상. 마그네슘은 만성 통증 환자라면 필수적으로 복용해야 되는 보조제입니다. 복용하고 먹고 또 바르는 것까지 두 가지 같이 하라고 제가 전에 영상에서 마그네슘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먹는 마그네슘들 종류 여러 가지 있고, 바르는 마그네슘 종류 여러 가지 있고, 그 다음에 앱솜 솔트라고 뭐 사해소금이라던가 이런 목욕할 때 첨가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목욕할 때 물에 풀어가지고 사용을 해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마그네슘은 정말 신경을 안정시키는 물질이거든요. 뭔가 그 휴식의 미네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뭔가 신경을 차분하게 안정시키고 편안하게 휴식을 할 때 이 마그네슘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섬유유통 환자는 마그네슘 농도가 많이 낮아져 있습니다. 많이 소모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먹는 것, 바르는 것, 목욕하는 것 이걸로 마그네슘 충분히 보충해 주시면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술하고 어떤 기계 뭐 이런 장치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이제 페인 스크램블러라는 게 있어요. 그걸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병원들이 있는데 그런 통증의학과 사용한 통증의학과들이 있어요. 그걸 사용하면 통증을 좀 줄일 수 있다고 해요. 뭔가 이렇게 피부에 자극, 전기적 자극을 줘가지고 통증을 완화시키는 거죠. 그다음에 그거랑 비슷한 원리로 퀼이라는 장치가 있어요. 그 장비 다리에다 차는 건데 미국에서 팔고 있고, 그 퀼이라는 장비를 저도 사용을 해봤고, 그다음에 경두개 자극술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머리 쪽에다가 어떤 전자극 판 같은 거를 이렇게 대고 여기서 이제 머리를 이렇게 마치 때리듯이 뭔가 이렇게 파동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나는 치료 방법이 있거든요. 이건 주로 그 신경정신과에 기계가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 데를 찾아가서 그 치료를 받아보시는 것도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이 TPI 드라이 니들링 두 가지입니다. TPI라는 것과 드라이 니들링. 요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TPI가 뭔지 드라이 니들링 뭔지 설명드렸던 영상들이 있어요. 그거를 참고를 하시고요. 요거 이제 근육을 직접적으로 풀어주는 방법입니다. 뭉쳐있는 근육을 풀어줄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뭐 도수 치료나 마사지를 받아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따뜻하게 온찜질 해주는 게 좋아요. 이 근육의 긴장도를 낮춰주려면 온찜질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신경차단술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다리나 팔 이런 데가 아프다 그러면 척추에서 나가는 신경에서 자극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신경차단술, 척추 쪽에 신경차단술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교감신경 항진되었을 때 치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게 성상신경절 차단술, 성상신경절 차단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걸 받으면
목 쪽에다 이런 데다 주사를 넣는 거예요. 이런 목 쪽에 초음파를 보고 뭐 동맥 같은 것도 피해가지고 성상신경절 쪽에다가 이제 마취제를 투입을 해가지고 그 신경을 좀 더 가라앉히는 거죠. 그게 이제 교감신경 항진을 좀 줄여주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게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뭐 케타민, 리도케인 이런 거를 정맥으로 주사 맞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제가 받았던 시술 척수신경 자극기 이게 있습니다. 이런 척수신경 자극기는 제가 따로 또 영상 한번 찍어볼게요. 이게 원리가 뭔지 어떤 식으로 효과가 있는지. 근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이제 걸어가다가 문지방 같은데 종아리나 발 같은 거를 탁 부딪혔어요. 엄청 아프죠. 근데 그럴 때 그 주변 부위를 문지르면 어때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막 부딪히고 나서 너무 아프면 이러면서 너무 아파 이러면서 그 주변 부를 이렇게 슥슥슥 문지르게 되거든요. 그런 거랑 우리가 뭐 엉덩이 주사 같은 거 맞을 때 이 간호사 선생님이 엉덩이를 이제 그 옆을 주사 맞을 부위 옆을 때리시죠. 탁탁탁탁탁 때리면서 주사를 탁 놓으면 덜 아픕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우리 신경은 여러 가지 자극이 올라가는데 이게 여러 가지 자극을 다 처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때리거나 치거나 문질르거나 이런 자극이 강한 통증보다 먼저 올라가요. 이게 우리가 이 신경 섬유를 깊게 공부해 보면 그런 게 나와 있는데 어쨌든 그게 먼저 올라가기 때문에 통증을 좀 어느 정도 줄여줄 수 있는 거죠. 척수자극기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이 척수자극기뿐만 아니라 퀼이나 아까 설명드린 퀼이나 뭐 페인 스크램블러 이런 것도 다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가장 먼저 이 근육이 항상 수축되어 있기 때문에 스트레칭을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 가지 스트레칭 방법들 나와 있는 유튜브 있어요. 제가 또 뭐 스트레칭 하는 거 이런 것들도 따로 한번 찍어서 또 추가적으로 올리긴 하겠지만 뭐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먼저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럼 근육들을 풀어주는 늘려주는 스트레칭, 근육의 긴장도를 낮춰주는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게 좋고 가벼운 걷기나 이제 그 달리기인데 러닝인데 러닝 중에 슬로우 조깅이라는 게 있어요. 천천히 걷는 것보다는 좀 빠른데 아주 힘들게 뛰는 게 아니라 정말 뭐 대화도 할 수 있고 뭐 천천히 이렇게 뛸 수 있는 슬로우 조깅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슬로우 조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섬유근육통 환자는 강하게 달리는 것보다는 슬로우 조깅을 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영상은 제가 추가적으로 한번 찍어볼게요. 섬유근육통이나 만성통증 환자가 하는 러닝은 좀 달라야 되는 이유, 어떻게 러닝을 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상을 또 그것도 찍어보겠습니다. 또 오늘 여러 가지 알아봤는데요. 통증을 완화시키는 방법, 뭐 약물, 뭐 기계나 시술, 운동에 대해서 쭉 알아봤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편에는 불면증, 우울증에 대해서 다뤄보고 그것도 이제 역시 뭐 약물이나 기계, 뭐 여러 가지 방법들, 다른 방법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화계통에 문제가 있는 거, 이거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영상을 찍어가지고 또 올려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택구만 부탁드립니다. 조택구만 부탁드립니다. Jottetguman Butakheyo.